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3국 정상회의 후 오찬을 함께한 정상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물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매체에서 이번 회담 전에 이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외교다라는 찬사를 보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조금 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 정상이 한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용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한 번만은 아니에요. 예. 지난해 5월 달에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그런 노력을 칭찬해왔거든요. 예. 다시 한번 새 정상이 모이는 자리에서 확인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아마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사실상 이 한일 관계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고 해서 예. 또 국내적으로 본다면은 또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용기, 결단 이런 거를 좀 평가해 주었다. 이렇게 아마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한일 관계가 미국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반증이겠죠. 그렇죠. 미국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동맹인데 아시아의 요즘에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가장 중요한 동맹의 핵심이에요. 한국과 일본이. 그런 의미에서 그 동맹인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악화되어 있다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미국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바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윤 대통령 출범 이후에 취임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높이 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잠시 후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 회의의 내용이 좀 소개가 될 텐데요. 일단 장소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이 역사에 좀 어느 정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대통령의 별장 휴식을 취하면서 국정을 구상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외교적으로 본다면은 커다란 합의를 이뤄냈던 곳도 이제 그 캠프 데이비드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프놈펜에서도 했었고 예. 지난 7월에는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만났거든요. 그런데 국제 회의를 제외하고 한미일 세 나라가 이 3국만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모인 건 처음이에요. 예. 또 한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받은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이에요. 일본의 총리도 2007년도에 아베 총리가 갔으니까 16년 만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랫동안 그리고 더군다나 취임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격식을 좀 무시하고 좀 말 그대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초청을 했을 거고 지난 5월 달이죠.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 때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워싱턴 초청하겠다는 그 의사를 밝혔거든요. 실행에 옮긴 것이고 아마 한미일 외교사에 있어서 커다란 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일단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지는 모습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캐주얼합니다만 그 성과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경제적인 측면일 거예요. 네. 우리 윤 대통령 미국의 국빈 방문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 방대한 투자를 했고 그에 대해서 환영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 그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아마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잠시만요. 예, 조금 전에 좀 들어온 소식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제 조금 전에 끝났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3국 간의 첫 단독 회의로 열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또 정신, 또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건이 채택됐다는 소식입니다. 3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고위급 협의체를 매년 최소 한 차례씩 추진하는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또 대북 대응과 관련해서 한미일 연합 훈련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공동 성명에서는 이 같은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현상 변경 반대,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교수님 이 같은 내용이 좀 조금 전에 또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은 뭐 그 전부터도 어느 정도 골격은 좀 나와 있었던 이야기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한미일 3국 간에 다양한 채널이 있던 건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났기도 했었고 또 국방장관의 경우도 그 샹그릴라 아시아 안보 대화를 통해서 예. 회담을 해왔거든요. 외교장관의 경우도 뭐 정기적이지 않지만 한미일 외교장관이 회담을 가져왔어요. 예. 또 안보 수장들도 회담을 해왔거든요. 정례자화시킨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 그다음에 외교, 국방 혹은 안보 관련된 부처의 수장까지 정례적으로 최소한 연 1회 이상 개최하겠다는 거는 조금 더 제도화하겠다. 한미일 협력을 좀 제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의 그 모두 발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도적인 기반을 좀 구축한다. 또 그런 의지를 좀 밝힌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역사적인 획기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번에 이런 그 정상 장관들 이런 그 다양한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미일 그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는 또 일본 관련 전문가시니까 지금 또 든 생각이 한일 관계는 상당히 좀 급격하게 냉온탕을 번갈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다시 또 냉탕으로 갑자기 식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가 한일 관계인데 이 같은 어떤 협력, 3국 간의 협력으로 묶어버리면 좀 어느 정도 극단적인 상황은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한일 관계는 사실상 뭐 예단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역사적인 예. 문제뿐만 아니라 또 국민적인 감정의 문제도 있고 사실상 또 독도 문제와 같은 영토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한순간 방심할 수가 없어요. 한미일 제도화한다, 협력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지속적으로 양호하게 갈 것이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앞으로가 지금까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해 갈 것이냐, 또 노력을 해 갈 것이냐 하는데 좀 달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협력의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뭐 이제 최고 수준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한미와 미일은 동맹 관계예요. 맞습니다. 한일은 뭐 미국을 공통의 동맹국으로 하고 있는 국가지만 동맹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협력을 제도화한다고 해서 한미일 3국 간의 관계가 동맹으로 격상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 나라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 나라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기반이 확고해질 것이냐 아니면 또 조금 뭐 동요가 있을 것이냐 네. 하는 우리 정부, 미국, 일본 정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비교적 늦게 좀 공개가 됐는데요. 공동 성명 가운데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부분을 떼어내서 별도로 문서에 명시를 한 건데 이게 영내 위협을 어떤 걸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삼국이 얼마나 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지, 내지 뭐 간섭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 뭐 문건이 이제 공개되지 않았고 저는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한미일 세 나라의 경우는 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하고 언급이 되어 있을까? 거기에 아마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난해 12월 달에 일본이 이제 안보와 관련된 정책 문서를 개정할 때 미국과 맞춰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북한에 대해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위협이 증가하고 예. 있다. 러시아에 관해서는 뭐 유럽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강한 우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이제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 인식이 드러나 있지만 이 세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은 일단 한국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또 일본과는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통해서 일단은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새로운 문건이 기존의 뭐 미일 동맹이라든지 한미 동맹과의 조약을 뭐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수준이 되진 않을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문건을 봐야지 알 수 맞습니다.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한미일 그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뭐 정신, 그다음에 뭐 공약 이런 세 가지 문건으로 이제 보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혹은 미일 안보 조약을 넘어서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의 군사 협력,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 격상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그 정도까지 지금 뭐 관계 개선이 됐습니다만 예. 동맹 관계까지 그렇죠. 갈 수 예. 있는 정도로 확대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방심할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한일 관계를 또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여전히 뭐 과거사와 관련해서 앙금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과 안보 협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인 동향을 본다면은 한미일 세 나라 특히 뭐 한일 간에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지리적으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느끼는 그런 위협 정도하고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은 역사 문제 혹은 다른 정책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한일 양국이 네. 그런 안보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아마 보수나 진보나 여야 를 불문하고 공통된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협력을 할 것이냐, 이제 범위, 예. 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일단 정상들의 기자회견 때 좀 알아볼 수 있을 그렇죠.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추측에 불과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네, 예. 예상에 좀 불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 뭐 공고화 이런 내용이 한일 관계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마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할 경우에 이제 미국이 중간에 이제 예. 균형자 역할, 조정하는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제도화하고 이제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일 양국 정부를 어느 정도 이제 규정한다고 할까요? 속박하는 내용이 될 것이냐 하는데 좀 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 새로운 아까 정상회담의 모두에서 바이든 대통령,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모두 말한 게 새로운 시작이다. 예. 삼국의 협력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지금까지 과거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뭐 새로운 시작이다. 역사적인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자아내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동맹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선을 긋고 있는 네. 이 부분이 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뭐 될까요? 동맹의 경우는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그 위협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거를 이제 문서로 약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한미
미일이 갖고 있는 그런 위협 인식과 한미일 세 나라가 공유할 수 있는 위협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뭐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최대 관점, 이번에 주목점은 아마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해 12월 달에 개정한 그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보면은 중국의 최대 전략적인 도전인데 이 중국에 이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거에 관해서 자신들의 종합적인 국력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동맹국, 우호국과 연계하여 대응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동맹국이 아니에요. 우호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같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뭐 국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은 한국과 협력의 여지가 더 있다는 거를 일본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도 아마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가까이 조금 더 지금까지보다 좀 가까이 더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미일 관계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제스처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캠프 데이비드 장소적인 특징도 있지만 뭐 굉장히 좀 캐주얼한 복장으로 좀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있었던 북중러의 어떤 좀 딱딱한 분위기와는 하나의 좀 대조적인 모습을 자아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계속해서 이번 정상회의가 앞으로 좀 북중러와 또 한미일 간의 어떤 뭐 뉴냉전, 신냉전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봤을 때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도 분명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고 우리 정부가를 가장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경제적으로 본다면 한중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러의 그 연계 협력도 강화되거든요. 이미 뭐 2019년 9월 달에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냉전이라는 거는 뭐 한미일과 북중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 또 그 명확해진 구도 속에서 강대강의 원칙, 정명승부의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연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뭐 의미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북중러를 단결시킬 수 있다. 지난 뭐 7월 달에 있었던 전승절 행사에 중국 러시아 대표단이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마 단적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 북중러의 그 협력 연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미일만 가지고 완전히 대처할 수 없다면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독자적인 창의적인 어떤 외교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중국이 사실상 한미일 세 나라에 대한 뭐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한국에 대해서 좀 만만하게 보고 있다. 한국에 대해 압박을 좀 하면 한국은 좀 들어줄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일과는 다른 어떤 대중국 정책을 창의적으로 좀 하고 또 그 바탕으로 해서 한중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 결과에서도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회의가 끝나고 사실 외교에서는 제스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뭐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의 어떤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고 좀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을 최대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에 대해서 조금 그 우호적인 제스처도 보이고 있어요. 8월 말에 그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대표가 중국을 방문을 하는데 아마 기시다 총리가 친서를 아마 보낼 거라고 해요. 올해는 중일 우호 평화 우호 조약 체결한 45년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시다 총리도 그걸 기념해서 중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일 간에 어떤 논의가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양면적인 그런 외교를 하고 있는 일본과
뭐 대조적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외교적으로 우리한테는 조금 도전적인 그런 과제가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 또 외교적으로 본다면 오히려 또 좀 고립되는 그런 상황도 초래될 우려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씁쓸한 내용이긴 한데요. 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 만큼 또 귀추가 또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전문가시니까 이제 한일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요. 한미 정상회담 또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이 이제 공동 기자회견 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마주 앉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비춰서 결코 긴 시간 만남은 아닐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뭐 짧은 시간 아마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도 30분 이내의 짧은 만남이었거든요. 예. 아마 한일 정상회담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얼마 전에 경축사에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그 정책을 명확하게 밝혀왔기 때문에 새롭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뭐 민감한 문제 예. 가장 큰 거는 이제 후쿠시마의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죠. 이 문제도 우리 국민들의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또 지난 그 나토 정상회의 때 참석해 계기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이 몇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또 실무자들 간의 접촉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얼마나 성실하게 응해줄 것이냐 하는 것도 남아 있을 것이고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일본 정부가 이제 올 여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름경에 이제 방출을 시작하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을 하고 또 언제 방류를 시작할 것이냐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알려주고 또 정보를 공유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을 좀 배려하고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기시다 총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가장 좀 관심이 모이는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심은 분명히 있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또 의제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렇죠. 워낙 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의제로 두고 회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민한 이미 문제니까. 정부 당국 간에 실무자선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의제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은 아마 직간접적으로 일본 측에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일본 언론에서 기시다 총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 뭐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겠다, 이해를 얻겠다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늘 이야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반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돌아가자마자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결정이 임박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설 이제 시운전까지 마치고 사실상 최종 방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이 방류 일정을 확정할 것이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공교롭게도 좀 겹쳐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여름경이라는 말을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8월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상황과 좀 겹쳐 있어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이게 왜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고 난 뒤에 마치 우리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준 것처럼 생각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이 이 방류를 시작하고 난 뒤에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대로 조금 성실하게 또 그에 관한 정보를 우리 정부에게 긴밀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오염수 방류 이후에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국내에서의 반대 여론을 안고 있는 양국 정상에서는 상당히 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내년도에는 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국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시다 정부의 그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요를 해산하고 언제 총선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거는 한일 양국 정상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는. 그다음에 요구가 있다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것이 양국에 있어서 최선의 어떤 이야기일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